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올랐습니다만 특히 코스닥 시장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미국에서도 나스닥 시장이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특히 S&P 500 나스닥은 지난 13개월 대비해가지고 가장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특히 작년 10월 대비해서는 무려 25%나 S&P 500이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CPI가 나오면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CPI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불안감은 감돌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 중에서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실어보자라는 인사들의 발언에 무게가 실릴 걸로는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기술주들 금리와 관련해서 눈치 보는 그런 현상들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 증시 8, 증시 9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 가신다면 그 안에서도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길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요. 더 넓은 투자 인사이트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고요. 실시간 방송 통해서 서울경제TV 유튜브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8도, 증시 9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 미장원 김PB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계속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가가 근심의 벽을 타고 열심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은 0.69%, 나스닥 0.83%, 다우지수 0.43%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약해진 측면은 있는데 여전히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이제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종목들은 역시 개별 주식들이 다 3% 이상 반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확실히 눈에 띄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93%까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거의 저희가 100%에 가깝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예상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물가도 성공적으로 잡혔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바닥에서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기 부담스럽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베어팸프 그러니까 곰들이 항복을 안 했나 봅니다.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AI의 최근 질주가 좀 과도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또 기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아주 강한데 이게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다. 약세장에서 간간히 나올 수 있는 강한 랠리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월간 쪽집게로 불리는 마이크 윌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나 매크로 쪽을 볼 수 있고 그쪽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쪽의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경제가 지금 계속해서 모든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약세로 가고 있고 통계나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뭔가 약세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세장이 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이제 물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물가가 5%를 넘어가고서 경제 침체가 안 온 적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제 쪽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베어마켓에 대한 어떤 그 의견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가를 결정하는데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펀더멘탈, 매크로 데이터 같은 거죠. 그리고 생산 판매 뭐 이런 거고 한쪽은 이제 금리인데 금리 쪽에서 지금 배팅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좀 금리 쪽으로 좀 가볼까요? 어제 CPI가 전년 대비 이렇게 뭐 우리 시장 예상 수준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에너지하고 식품 제외한 코어 CPI는 아직도 높아요. 주택가격 지수가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그 예상치의 4.1%에 근접한 4% 수준으로 CPI가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전에 4.9% 수준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물가가 성공적으로 잡혀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 주시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는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CPI에 비해서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거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의 일부 의견으로는 이번 6월에만 인상 안 하고 다음 금리 발표 때는 또다시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아무튼 이제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 국면으로 들어간 건 맞는데, 통계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5%를 넘으면 반드시 경제 침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물가가 오를 때가 아니라 물가가 잡힐 때 경제 위기의 트리거가 나오면서 뭔가 이제 시장의 침체가 크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물가가 잡혀가면서 이제 뭔가 수요도 줄어들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경제 속에서 만들어지면서 뭔가 어떠한 트리거가 나왔을 때 뭔가 시장이 이제 천천히 하락하는 추세가 아니라 한 번에 꺾일 수도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투자를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하는 게 제일 중점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6월 CPI는 4.0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코어 CPI가 5.3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갈까? 이번에는 이제 91% 사람들이 기준금리 동결할 거다.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좀 까보면 알 것 같고,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 다음이 지금 올라간다는 생각들이 여전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계속 이제 요번에만 동결하고 또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아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에너지를 뺀 코어 CPI 뭐 5.3% 전년 동기 대비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제 유가도 좀 오래간만에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3% 수준으로 반등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국제 유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약 일주일 동안 유가가 10% 이상 하락을 했었고, 그간 유가의 하락 기조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매수세 그리고 기술적 반등으로 우선은 이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현재 경제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고, 아까 계속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강세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유가랑 구리 가격만 봐도 사실은 뭔가 좀 강세장이라고 보기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강세장이 왔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인 상황에서는 강세장이 나오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강세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례적인 상황일 거고, 경제나 지난 이제 수십 년간의 주가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유가랑 구리가 꺾이고 있으니 뭔가 경제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게 여전히 큰 상황이라서 베어마켓 랠리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경제 쪽에서는 볼 수 있겠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배런스라고 경제 잡지사가 있는데, 배런스나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 경제 잡지사 표지를 보면은 그 시장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쭉 이제 지난 이제 표지들을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배런스에서 이제 디스마켓 헤지 렉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뭔가 무릎 구간이다, 이제 불장의 무릎 구간이니까 사라, 약간 이런 취지로 표지가 나왔었는데, 항상 이렇게 표지가 나오면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제 잡지사에서는 항상 당시에 가장 핫한,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만을 다루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주가라든지 이런 거에 바닥하고 고점을 반대로 예측을 굉장히 잘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배런스에서 그런 표지도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매크로 단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좀 마이크로 기업 단위로 좀 가보자고요. AMD 주가가 좀 밀렸어요. 근데 AMD 뉴스를 보니까 AMD에서 새로운 AI 칩을 지금 이제 앞으로 팔기 시작할 거다. 엔비디아의 이제 시장 아성에 지금 도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엔비디아 주가는 올랐는데 AMD 주가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네, 그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AMD에서 새로운 AI 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갖고 발표를 했음에도 오히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번 경쟁에서 엔비디아가 너무 큰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AMD도 워낙 그간에 가파르게 상승을 잘해줬고 조정 없이 계속해서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찰실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좀 이제 종목들 간의 수건 돌리기처럼 이게 A 종목 갔으면 다음날 B 종목 가고 B 종목 가면 C 종목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제 뭔가 AMD의 하락세가 도드라져 보이는 이런 이제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엔비디아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도 어제 또 올랐습니다. 13일째인가요? 계속 이렇게 오르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공포 탐욕 지수, 우리가 CNN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차트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가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GM하고 포드도 결국 현재 관점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일제히 테슬라, GM, 포드 전부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심리가 꺾이거나 트리거에 해당하는 악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테슬라의 경우에는 좀 주가가 꽤 과열돼 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뭔가 매매하실 때 좀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익스트림 지금 어떻게 볼까요? 그리드 쪽, 탐욕 쪽으로 지금 시계가 많이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강관우 대표님이 종종 언급하시던 탐욕 지수를 좀 이제 지표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은 CNN의 탐욕 지수, Fear and Greed 인덱스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은 S&P 500 주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탐욕 지수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꽤나 유의미하게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번 언급해 주실 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탐욕 지수가 지금 현재 좀 역사적으로 꽤나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정도 부근에 와 있는데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역대급인 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인 수준이고 AI에 대한 검색량이나 관심도가 지난 불장의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AI 테마에 열광하고 미국 주식의 불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불장보다도 더 열기는 뜨겁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탐욕지수가 이렇게 고점을 찍었었던 구간에 여전히 주가가 여지없이 이제 주가 고점을 찍고 단기든 중장기든 이제 하락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연출했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탐욕지수가 좀 슬슬 이제 고점을 찍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뭔가 여기서 주가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좀 많이 제한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감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 S&P 500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코로나 이후로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사에서도 이제 공식적인 강세장이다 이렇게 밸런스에서도 언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뭔가 심리가 너무 뜨겁지 않나. 뭔가 이제 2분기에 이익 전망치 발표 예정치를 보면은 뭔가 이제 코로나 쇼크 이후로 가장 크게 이제 꺾이려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업들의 펀더멘털이나 경제의 펀더멘털이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주가가 너무 크게 심리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탐욕 지수가 지금 심리적으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제가 기술적으로 보니까 RSI 우리가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벌써 70을 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 시장으로 가볼까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네, 암호화폐 시장은 증시 상승에도 여전히 큰 강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둘 다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BNB가 4%로 급등을 했거든요. 최근 악재의 BNB, 바이낸스 코인이 너무 지나치게 하락했었기도 했고 숏 포지션 물량도 너무 급격하게 몰렸던 상황이라서 반발 매수세와 함께 숏스퀴즈 현상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좀 유의미하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또한 약보합세에 머무르면서 상승세가 약간 둔화된 상황이고요.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전일 8% 이상 급등했다가 한 번에 다시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의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이 이제 갈 만큼 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당분간 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빅테크 같은 종목이 리플인데 리플에서 수급이 꺾이면 사실 시장의 심리가 크게 꺾였다는 증거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하루인베스트라는 가상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가 갑자기 하루 만에 입출금을 중단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이렇게 뭔가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문을 이제 닫아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하루인베스트먼트인데 정말 하루 만에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 상황인데요. 국내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중에서 이제 그래도 꽤나 입지에 있었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커뮤니티를 닫아버리고 이런 바람에 업비트나 코인원 이런 주요 거래소에서 이제 지금 하루인베스트 관련한 뭐 입출금을 아예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바이낸스 코인이 급락하는 것과 더불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너무 강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거기다가 매도 심리를 더 강화하는 이슈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런 이슈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암호화폐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 그리고 암호화폐 회사들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서 악재는 다 발생을 하지 가격이 오를 때 악재가 발생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최대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대응해야 되는 암호화폐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PB와 함께하는 미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의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뉴스 대표님의 시각으로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어떤 헤드라인 만나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현대글로비스도 6% 점프. 항공 운송주 날개 편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어제 현대글로비스가 5.69% 거의 6%에 육박하는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고 LCC들 일제히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대한항공까지 가세를 해서 3%대 상승폭을 만들어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항공 운송주들 정말 기대를 해봐도 될지 임순재 대표님 오늘 헤드라인 요약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나 2차 전지 중심의 이제 IT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강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이제 운송이나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 이제 실적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아마 좀 눈에 띄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골라왔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엔데믹 이후에 이제 계속 물류량 이런 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그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운송 관련된 업종에 대한 이제 관심 사항이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예상과는 다르게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운송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BDI나 SCFI 같은 국제 이제 해상 운임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가 부진한 모습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런 국제 해상 운임의 가격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이런 이제 운송 관련주들도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졌다라는 게 주가를 약세로 만들었었던 주요 원인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해서 이제 각 그 해운사들 같은 경우, 운송주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운송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특히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자동차 운송과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폐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재활용 관련된 그런 이제 업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고차 매매 관련된 부분을 확대하겠다든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 영역을 좀 다각화하면서 수익 구조를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것도 향후에 뭐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 미래 성장성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LCC와 함께 확실히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글로비스였습니다. 그동안 경기가 이제 다시 돌아서서 이제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지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 시기가 계속해서 유예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글로비스도 그렇고 LCC 관련주들도 그렇고 이제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을 살펴봤을 때 미국에서 어제 발표가 됐던 CPI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CPI가 어저께 이제 4.0%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달에 이제 4.9%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큰 0.9% 포인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CPI 같은 경우 여전히 5%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물가 수준이 높았었던 게 작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1%의 CPI 상승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월 달,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이 높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번 달, 특히 아마 다음 달까지는 좀 더 CPI 수치가 예상보다는 좀 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CPI 수치가 낮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돼서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을 뭐 동결로,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 동결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같은 경우도 일단 뭐 2달 동안의 경제 지표를 좀 더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멘트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뭐 노 랜딩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경기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운송이나 리오프닝 관련 쪽으로도 다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리오프닝에 가장 이제 걸림돌로 작용했었던 게 이제 중국의 경제 둔화 부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중국의 이제 인민은행에서 네. 단기 이제 역레포 금리를 0.1포인트 하락은 1.9%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향을 하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향후의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이제 시그널을 시장에서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기 부양 시그널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운송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오프닝 다시금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시점이 다가온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 상황도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한숨 돌리고 가는 분위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보다는 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의 헤드라인을 투자자 시각에서 볼 때 투자 키워드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리오프닝에 다시 좀 관심을 갖자라고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전체적으로 주가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다시 뭐 불붙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올해 같은 미국도 이제 엔데믹으로 인해서 소비가 다시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용 이제 지표 자체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고용이 안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입이 안정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 정부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지원금을
풀었습니다. 그 지원금이 아직도 뭐 시중에 지금 남아 있는 게 5천억 달러 이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상황에서 아마 미국 국민들의 소비 행태도 뭐 꾸준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특히 이제 여행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올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호텔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만 이제 32%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MGM 같은 경우도 31% 상승을 했습니다. 온라인 이제 여행사인 익스피디아나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뭐 26%, 46%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크루즈 관련된 회사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크루즈 기업들이 코로나 기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제 탈피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는 올해만 92%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카니발도 이제 88% 상승을 할 만큼 특히 이제 크루즈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폭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 같은 경우도 하반기 이후에 이런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이 좀 더 크게 오르면서 아마 관련된 주가도 좀 강한 탄력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도 뭐 이와 비슷합니다. 국내에도 이제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입국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그 4월 달에 보면 외국인 지금 뭐 화면을 잠깐 보시면 해외 여행 입국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제 여행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202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제 월별 이제 입국자 순을 쭉 하는데 네. 쭉 보시면 작년 여름 이후에, 그러니까 가을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입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80만 명, 그다음에 4월에도 88만 명이 이제 입국이 많이 될 만큼 늘었네요. 네,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입국자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일본 관광객들의 입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입국자의 절반 정도가 지금 일본 관광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중국 관광객은 아직은 그렇게 큰 폭은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한 10만 명대의 그런 이제 입국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동남아 지역의 이제 관광객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제 증가 폭은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국내 여행객의 이제 해외 출국도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을 보시면 국내 여행객들의 해외 출국하는 현황인데요. 작년에 이제 가을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뭐 보시면 1월, 2월 달에 해외 출국자가 많습니다. 네, 그건 아무래도 연휴가 있어서 그런가요? 네, 연휴도 있고 방학이라는 계절적인 특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 출국이 많았을 때가 여름철과 그다음에 겨울철, 그러니까 방학 때가 제일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3, 4월은 다소 좀 1, 2월에 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계절적으로 이제 비수기다라는 그런 이제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줄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그런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지금 뭐 4월 달 같은 경우 150만 명 정도 지금 해외 출국을 했으니까 그만큼 해외 출국 수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해외 출국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출국을 많이 하는 게 일본이 가장 좀 많이 출국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엔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좀 그다음에 괌 이런 쪽으로 출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외 출국이 그러니까 등거리에 해외 출국이 많다라는 건 뒤집어 얘기하면 LCC 항공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LCC 항공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5월 한 달 동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항공사의 이제 국제선 이용 여객 수가 3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6.5배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 여행객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오는 여행객 수도 상당 부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 여행객 수는 한 18%가 국내 항공사 선의 이제 노선의 그 여행객 수 한 1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여행을 하셨던 분이 이제 해외 여행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 여행이 상대적으로 항공료가 더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아마 그 이제 향후에 좀 더 개선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보니까 이 코로나 때 눌렸던 여행 수요가 이제 폭발을 하고 있는데 또 언제 못 갈지 모른다라는 심리도 작용을 하면서 짬을 내서라도 뭐 일본 여행 잠깐 주말에라도 다녀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LCC의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때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카지노주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카지노주 관련 쪽으로는 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가는 지난 뭐 2월 달을 고점으로 인해서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이제 유입이 상대적으로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중국 관광객이 없다라고 해도 지금 일본 관광객, 그다음에 동남아 관광객 중심으로 계속 입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뭐 카지노 관련된 부분은 뭐 일본 관광객이나 동남아 관광객 중심으로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관광객이 유입이 적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100%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뭐 중국 관광객이 없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일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다 지금 회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카지노 3개 대표적인 3개 회사죠. 뭐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 그다음에 GKL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세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달 카지노사들의 이제 주요 매출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701억 정도의 이제 그 카지노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GKL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한 4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180% 넘는 상승세를 보일 만큼 이런 이제 카지노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가 지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 구조를 약간 좀 개편하는 차원에서 매출 성장세가 약간 감소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을 이후에 3분기 이후에 아마 매출 성장세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이런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우려하는 게 중국 관련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가 조금 껄끄럽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의 이제 국내 유입이 상당 부분 좀 들어오는 게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중 관계 같은 경우도 물론 외교 관계라는 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 긴 동안 나빴다라기보다는 중간에 이제 좋고 나쁨이 같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와 같은 이런 껄끄러운 관계도 아마 올 하반기 이후서부터 좀 개선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 관광객들의 국내 유입도 하반기 이후에 좀 더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 그 성장 탄력도가 하반기 이후에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의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카지노 면세 관련주들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카지노 관련해서는 롯데관광개발 GKL 실제로 실적 면에서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면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사업구조 개편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볼 때 면세도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만한 리오프닝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지금 하단에는 LCC 관련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종목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카지노 관련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롯데관광개발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카지노가 이제 제주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주 최대의 이제 카지노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제주도에 지금 해외와 직항 노선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보면
제주과 그다음에 해외 간의 이제 편수가 항공기 운행 횟수가 주당 51회 정도였습니다. 근데 6월 달서부터 이게 100회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해외 간의 이제 항공편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여행객들의 제주 방문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제주에 이제 카지노 관련된 방문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제주에 같이 제주 하이아트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아트에 대한 이런 이제 호텔 매출 부분도 증가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뭐 서울과 부산에 이제 카지노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시티가 이제 복합 이제 리조트를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런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에 대한 이제 매출 성장세가 꾸준히 있다라는 것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일본의 VIP 카지노 고객들의 유치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매출 증가세가 꾸준하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뭐 HMR 시장도 뭐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뭐 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주가 관리차,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LCC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진에어나 뭐 제주항공 관련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진에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1분기 영업이익이 849억으로 LCC 회사 중에서 가장 높은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가장 높게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국제선 탑승률이 89%로 매우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항공료가 쉽게 가격이 떨어지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각 항공사들이 각종 프로모션으로 지금 뭐 여름 성수기에 대비는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과거에 비해서 높은 항공료로 인해서 그만큼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일본, 동남아 중심으로 관련된 그런 이제 항공 운항편이 증편이 되면서 관련된 매출의 증가세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여름철 이제 뭐 바캉스 성수기에 맞춰서 해외 여행을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LCC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카지노 그리고 저가항공이죠. LCC 관련주들 중에서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그리고 진에어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계속해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장 30분 정도 남기고 있는 시간 항상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서울경제TV에서 아주 시그너처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종목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센티멘탈로 오늘은 레이 그리고 펀더멘탈로 솔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분위기가 좋은 쪽이 센티멘탈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괜찮다. 그래서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왜 제가 분위기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쪽 보면은 피부 미용하고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괜찮습니다. 제일 위에 파마 리서치죠. 괜찮고 이 녹색으로 된 게가 레이입니다. 레이. 여기 쭉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부터 최근에 급하게 다시 되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최근에 저희 이제 프로그램 찾아오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속해서 클래시스, 루트롤링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쪽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다시 레이를 언급을 드립니다. 레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치과를 가시면 이렇게 스캐너 하는 것도 있고, 전 CAD도 있고, 캠도 있고, 여러 가지 풀 라인업을 해놔가지고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줄 수 있는 솔루션까지도 만들어주고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효과적이죠. 한번 상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료까지 당일날 모두 이제 가능한 이런 회사가 되겠고요. 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2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산적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이런 구조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상반기에 지금 주가가 좋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도 지켜봐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되고요. DS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신규로 리포트를 냈네요. 목표 주가 58,000원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산설비 수율이 이제 완전히 정상화되고 중국 시장도 아주 좋아질 거다. 이런 쪽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게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고도 뭐 크게 빠지지 않고 이게 장기 이동평균선 한 60일 정도 되죠.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오르고 지금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고 누가 끌고 가나 봤더니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되는데 차익 실현이 안 나오고 꾸준하게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기만 해라 더 산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기관들은 조금 많이 팔아댔었는데 최근에 같이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강하게 사는 이게 각도가 좀 가파르죠. 그러니까 기관이 좀 강하게 사면서 최근 2, 3일의 주가 강세는 기관이 좀 이끌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기관이 좀 급하게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도 같이 더 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밴드를 보시면 리레이팅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왜냐? 지금 하단에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하단을 치고 계속적으로 고개를 빳빳하게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리레이팅이 아니고 그냥 단순 주가 반등이면 여기서 밀려야 되는데 이 회사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구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지금 개화가 좀 많이 된다고 보면은 이 리레이팅이 조만간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 지금 관련돼 가지고 덴탈 이쪽 솔루션 이런 게 중국 시장 침투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죄송하지만은 덴티스트들죠. 치과 의사들 그 숙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기기나 솔루션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치과 의사들 중국 내 치과 의사들이 아무래도 환자를 보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그 중국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주가 재평가는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죠. 최근에 PE 뭐 이런 걸 보시면 이 빨간 게 레이입니다. 이게 PER인데 PER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죠. 근데 계속적으로 좀 좋게 봐도 좋을 것 같고 클래시스도 계속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3년 PER에서는 26배 정도 되는데 내년에 또 이익이 올라간다고 보면 계속적으로 크게 밀릴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 목표 주가가 최근에 또 아주 가파르게 올랐죠. 뭐 DS에서 다시 이니시에이션 하면서 신규로 리포트를 내면서 올라간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목표 주가가 리포트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적으로 좋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계류율이 지금 현재 10%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면 뭐 매도 차익 욕구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밀리면 다시 좀 들여다보시고 하라는 차원에서 오늘 센티멘탈로 다시 레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식도 펀더멘탈 주식 말씀드려야죠. 오늘 말씀드릴 주식은 솔로엠입니다. 저희가 한 달 됐나요? 솔로엠을 그때도 말씀드려가지고 아주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도 뭐 유튜브 조회수도 상당히 뛰었던 이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솔루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솔루엠은 다시 말씀을 드릴 때 이 슈퍼나 이렇게 마켓 가시면은 전자 표식이 있어요. 전자 가격 표식이죠. 그 ESL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붙어 있는데 그게 침투가 얼마 됐나 보시면서 우리 동네에 지금 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런 주식은 보실 필요 없죠. 근데 우리 동네에 다 안 들어와 있더라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시장이 아직 크게 많이 침투돼 있지 않아요. 지금 시장 침투율이 한 10%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히는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까지도 이런 ESL을 많이 이제 채택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수요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계속 좋게 볼 수 있는 이런 건데 여기에 보면은 AI하고 리테일을 이렇게 섞어놓은 이런 회사일 거다라고 이제 유안타증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새 AI자 들어가면 상당히 시장들이 좋아하는 이런 테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가져왔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38,000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피크아웃 우려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적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경쟁사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여전히 PER 수준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SES 이마고텍이라는 회사죠. 아주 높습니다.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이 주황색으로 된 솔루엠은 주가가 겨우 요 정도입니다.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간 거는 월마트라는 아주 큰 리테일 체인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주가가 뛰었던 건데 여기 솔루엠도 마찬가지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현재 서너 개 대형 리테일 소매상이죠. 여기랑 지금 비딩 작업 중에 있다. 지금 수주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한번 더 튈 수 있다. 분위기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사놓고 sell on news, 뉴스가 나오면 매도 차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을 좀 각자별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을 여기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SES 이마고텍이라는 회사는 선행 PER이죠. 선행 PER이 무려 44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 시장 지금 평균이 12.5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국 S&P 한다고 해도 뭐 18배, 20배 이 수준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PR이 44배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44배라고 하면은 시장보다 이렇게 2배나 높은 PER을 부여한다? 시장이 아직도 클 거다, 크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렘이라는 회사의 PER은 겨우 14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면은 전자기기 이쪽 부품 이런 쪽이 좀 있거든요. 그게 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좀 저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은 이렇게 전자가격 표식이 이쪽에서 기여하는 영업이익 기여도가 한 80%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를 그렇게 일반적인 전자 관련되는 회사를 볼 게 아니라 전자 가격 표시기에 좀 특화한 이쪽으로 좀 밸류를 더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최근에 주가를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되튀고 있는데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이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좀 따라붙는 모양이죠. 기관도 자기들이 사놓고 팔지를 않고 있는 솔루엠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사고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최근에 좀 사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밴드로 봐서는 주가 재평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뭐 레이팅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상단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이게 뭐 크게 접힐 그런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를 추이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회사가 바로 이제 펀더멘탈에 아주 합당한 이런 회사가 되죠. 그런데 이 회사 괴리율이 얼마나 될까요? 괴리율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목표 주가 대비해서 28%나 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주식에 아주 합당한 그런 주식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 레이, 펀더멘탈러 솔루엠 두 주식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장 물론 간밤 미증시 분위기도 좋았고 CPI도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우리가 지켜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이죠. 그런 만큼 오늘도 레이와 솔로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증시 8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증시구에서 개장 시황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